오늘은 제가 그 표지에서 보시다시피 8이라는 게 이제 8월 2일 날 지금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그 표지 보세요. 8월 2일 날 부동산 정책을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이것은 부동산 강의하시는 교수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저는 세금만 하니까. 그래도 편의상 이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세법이 또 이번에 바뀌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부동산 정책과 세법 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법 개정은 지금 금년도에 개정하려고 정부에서 만든 안입니다. 이제 이게 국회로 갑니다. 9월에. 그럼 국회에서 이제 통과돼야 이게 법률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대부분 정부에서 아니 국회에 가면 대부분 그대로 통과되거든요. 통과 안 되는 것은 뭐 정치성이 있는 거 이런 거. 요새 보니까 정치성이 있는 세금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종교인 과세. 이제 목사, 신부, 스님들마다 과세하는 거.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이것도 재미있어요. 그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다 세금 내라고 그랬는데 왜 성직자라고 안 내느냐.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도 뭐 교회 다니신 분도 있고 계시겠지만은 그 교회 다니시는 분한테도 내가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도 그래요. 그 세금 내야 할 텐데 안 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안 내겠다고 막 버틴단 말이죠. 그래서 2년 전에 종교인도 세금 내기로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또 지금 법률은 통과시켰지만은 시행은 2년 후에 시행하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2년이 다 지났어요, 이제. 시행 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새해 1월 1일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새해 1월 1일이 다가오니까 또 어떤 국회의원이 또 2년 연기해주자 이런 법률안을 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생기겠어요? 이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 신자들이 표 안 찍어줄까 싶어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표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들이 감출 게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뒷얘기고 하여튼 표의식하고 이렇게 이번에도 또 2년 연기해주자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론이 상당히 나쁘니까 신문에도 보니까 별 얘기를 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연기해주자고 했던 김진표 의원이 슬그머니 좀 물러섰더라고요. 시행 그 준비가 완전히 됐으면 또 해야지 이렇게 해서 물러섰어요.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구 흥정이 다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니면 대개 정부 법률안이 그대로 통과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안은 거의 다 법률안이 그대로 통과될 걸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문제가 있는 주택 문제, 시끄러운 거 요것은 정치적으로 좀 흥정이 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거의 다 그대로 통과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 3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3페이지. 3페이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고 하는 게 요전에 발표했잖아요. 이것은 거기 써지다시피 세금 문제가 아니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방안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건 세금 문제만 관심 있게 보고 별로 관심 없게 봤는데 오늘 강의를 하려고 좀 생각해 보니까 이걸 정리를 했어요, 제가. 그 정부 발표하는 것을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투기를 막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투기 좀 막아보자. 그래서 이 투기를 막는 것이 이제 지역별로 이제 3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여기 3가지를 했어요. 맨 처음에는 투기 과열 지역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고 투기 과열 지역. 투기는 투기인데 심하다는 거죠. 과열 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열이라는 말이 빠지고 그냥 투기 지역. 그렇습니다. 맨 먼저는 투기 과열 지역. 그러니까 두 번째는 과열은 아닌데 투기 지역. 두 번째로. 세 번째는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투기 조정 지역이라는 게 생겼었어요. 또 하나는.
조정지역이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정부에서. 투기 과열 지역, 그냥 투기 지역, 투기 조정 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맨 먼저 과열 지역을 봅시다. 투기 과열 지역은 2017년 8월 3일 현재, 지금 이미 지나갔죠. 발표한 이튿날부터 3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은 서울 전역하고, 서울시 전역하고, 과천하고, 행복도시, 행복도시라는 걸 요새 새로 또 만들어줘요. 그래서 세 군데, 서울, 과천, 행복도시, 여기만 투기 과열 지역이라. 그래서 제가 성남 살고 있는데 성남은 여기 빠져있어 다행이더라고. 제가 성남부 조그마한 거 한강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헐어버리고. 거기 지금 그 기획이 다 되어서 해가는데 이거 어쩐가 했더니 성남 빠져있어요. 근데 이제 빠져있는 거 안 심을 수는 없죠. 거기도 조금 투기가 일어난 것 같으면 또 지역만 거기다 포함시키면 되니까. 하여튼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재건축조합원. 그 지위만 양도하는 거. 우리는 속칭 그걸 뭐라고 그러죠? 딱지만 양도하는 거. 요거 이제 양도를 못하게 하겠다. 저도 옛날에 아들 집사하면서 딱지만 산 일이 있거든요. 그때 돈으로 3천만 원인가 준 것 같은데, 근데 저쪽에는 많이 떨어졌어요. 저 수지 저쪽에 넘어서. 그쪽에다 아들이 뭘 하려고 그래서 사주었는데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52평짜리인데 요전에 할 수 없이 5억에 팔았어요. 상당히 좋은 건데. 근데 왜 팔았느냐 하면 이 세금 아는 사람은 그게 병이에요. 아들이 덤벅 자기 사는 데다 집을 하나 사버렸어요. 여기는 살진 않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2주택이 돼버렸죠. 그러면 이제 2주택 되고 나서 3년 내에 팔아야지 3년 넘으면 과세를 한다고 그랬죠. 그쪽 몇 달 지나면 이제 3년이 넘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얼른 팔아버렸어요. 근데 팔고 나서 이제 집값이 오를까 걱정이 돼요, 지금. 그래서 이 세금 계산하는 사람이 이거 부동산을 못 남기더라고요. 왜 세금 쪽에만 자꾸 주안을 들어서 팔고 사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세금 내더라도 더 오르면 좋잖아요. 그 생각을 못하고 팔아버리고 살고 해가지고. 저도 지금, 예?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 이것도 전매 제한하겠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많이 쓰니까 그래서 그럽니다. 요전에 한번 내가 얘기했죠. 오피스텔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사무용도 되었다, 뭐 주택으로 되었다 해서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죠. 이것도 전매를 제한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억 이상 주택 거래할 때는 3억 이상짜리 주택 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게 하겠다. 그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제가 여기 안 썼습니다. 이런 계획서를 내게 하겠다. 그 다음에 대출 제한을 하겠다. 40%를 안 넘게 하겠다. 이런 것이 투기 과열 지역에 관한 제재하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여기 조정이다. 방세를 쏙 빼요. 방역해서 3,500만 쏙 빼요. 네,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네, 하여튼 이런 제한을 하겠다. 투기 과열 지역은. 네, 이런 것이 이제 골자입니다. 그 정부에서 발표한 건 길게 막 문장으로 해서 알기가 어렵게 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히 뺐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과열이라는 두 글자가 빠진 일반 투기지역입니다. 투기지역. 이것은 대상을 보니까 강남 4구. 4구가 어디까지인가 하면 강남 보통 3구라고 그러는데, 강동이 들어갔던가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용산, 노원, 영등포, 일구, 그리고 행복도시, 여기가 투기지역이라는 거예요. 투기지역. 여기는 그러면 무슨 규제를 하느냐, 막 제재를 한다고 그랬죠. 무슨 제재를 하느냐. 여기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의 10%를 가산하겠다. 3주택 이상으로는. 그런데 10%라고 하는 것을 미묘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거 이 퍼센트 가지고 지금 시비가 많은데요. 이쪽에 쓰게 돼 있고. 10%를 가산한다 그러는데 세율을 요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최하 세율이 6%예요. 제일 낮은 것이 1200만 원까지 6%. 그 최고 세율은 얼마라고 그랬죠? 38%라고 그랬어요. 조금 더 높인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요전에도 잠깐 말씀인데 6%에 10%면 얼마입니까? 0.6이거든요. 본래는. 그렇죠? 6%인데 여기에 10%면 0.6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0.6을 하면 6.6. 이게 맞는 답이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 비사업용 사업에 안 쓰는 재산에 막 때려 매기려고 그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6 플러스 그냥 10이다. 그러면 몇 퍼센트가 됩니까? 16%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6.65고 16억은 엄청난 차이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다.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신문에도 내가 여러 번 썼어요. 그러면 6%에서 38% 이렇게 여러 단계를 둔 것은 이 소득 계층마다 이게 달라지잖아요. 소득 계층마다. 그래서 적정한 세율을 매기려면 이렇게 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최고 세율 여기다가 만일에 10%를 얼마입니까? 3.8이 되죠. 본래는 38%에 10% 3.8이죠. 그러면 여기 하면 얼마입니까? 41.8. 이게 맞는데 그래야만 이렇게 누진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6, 10, 15, 16 이렇게 쭉 여러 단계 누진이니까 그래야만 같은 율로 이렇게 올라가죠. 10%씩.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10%라. 그러면 이 방식으로 하면 이번에는 얼마입니까? 38%에다 여기다도 씹으면 48%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수학적으로 봐도 이게 엉터리죠. 상승률이 어떻습니까? 여기는 본래의 세율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 버리고 여기는 본래의 세율보다 약 4분의 1이 되고 이렇게 모순되는 세율을 이렇게 만들었더란 말이죠. 그래서 더 얘기할 게 제가 많은데 하여튼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문제가 많은데 그때 그 비사업용을 이렇게 과세하는 걸 본받아가지고 이번에 딱 그걸 알아가지고 이번에 10% 더 하라는 것은 다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높은 세율은 차라리 조금 이익이 돼요. 비율로 봐서 많이 안 올라간 셈이고 낮은 거, 이 조그마한 거 가진 사람은 그냥 많이 올라가 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모순을 가지고 지금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은 여기다 각 자기 해당 세율에다 무조건 10을 더하는 세율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를 더 붙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기지역을 지금 보고 있죠.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 이제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은 분양가 정부에서 딱 매겨 2 이상 못 올린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구역도 규제를 하겠다. 이것은 뭐냐면 한때 했는데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있어요. 가령 재건축했더니 얼마쯤 더 늘어났다. 그러면 이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 않냐. 그 초과이익은 정부에서 환수해버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한때 이거 많이 했다가 중간에 또 부동산이 또 식어가니까 이거 안 했는데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혼나냐면 우리 소유자도 혼이 나지만은 부동산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큰일이 나죠. 거기서 남는 건데, 재건축에서 거기서 남는 건데, 그 남는 거 이게 환수해버리겠다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못하지. 어쨌든지 그걸 다시 시행하겠다. 이것은 2000년 8월 1일부터 하겠다. 또
2018년 1월부터 하겠다 또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잠정 기간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이 잦아들면 안 하려고 하려니도 모르죠. 엄포 한번 놓고 보니까 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시행을 보류하려는지도 모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투기 과열지역과 투기지역에 관한 정부 발표 규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실수요 중심의 주택 수요 관리를 강화했다. 실수요 중심 무슨 얘기냐면 그 주택을 앞으로는 실수요자들이 사게, 집 없는 사람이 사도록 해야지 집 있는 사람이 여러 채 못 갖게 하겠다. 지금 그런 방안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투기 조정지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겼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투기 조정지역은 규제 대상이 보니까 여기도 역시 서울 전체하고 행복도시하고 그 다음에 경기, 부산 일부 지역, 이건 뭐 앞으로 고시를 할 겁니다. 이 지역은 소위 투기 조정지역이라고 해서 별도 조정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규제를 하느냐. 여기 투기 조정지역에 대한 세법이 강화됐어요, 보니까. 첫째 보세요. 2주택자, 주택 2개 가진 사람 어떻게 할 거냐. 기본세율의 10% 가산. 아까 10% 설명했죠? 이런 식으로 더 붙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조그마한 집 가진 사람들은 이게 본세보다도 더 많이 나요. 새로 붙은 게. 이게 지금 모순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3주택자는 20%를 가산해버려. 이러면 큰일 난 거예요, 정말. 가령 조그마한 거 3개 있는데 6%, 요 기본세율은 6%인데 여기 20 붙여버리면 26% 돼버리죠. 이거 이제 남는 장사 못해요, 이제. 하여튼 이런 구조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율 구조는 본래 그 누진세율 제도에 어긋나지만은 할 수 없이 좀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준다. 요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10년 이상 넘으면 얼마 해준다고 그랬어요? 30% 이거 안 해준다는 거죠. 아예 통째로 안 해주겠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도 2년을 보유해야 되고 2년 이상 거기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한 주택이 하나뿐인 사람도 최소한 그 건물에서 2년은 자기 소유로 있어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살기도 2년 이상 거기서 살아야 된다. 과거에 거기서 현실적으로 거주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예? 뭐 주민등록만 옮겨놨다가 들켜서 또 안 되기도 하고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이걸 그동안에 그래서 또 안 했어요. 지금은 3년 이상 자기가 보유만 하다 팔면 괜찮은데 다시 이게 거기서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살아야지 안 살면 안 된다. 그런데 주민등록만 옮겨놓으면 어떠냐 이거 질문 많은데 이제 공무원들은 대개 서류 가지고 다 행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서만 보니까 주민등록이 옮겨져서 거기 살았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다 일반적으로는 넘어가는데 만일에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주민등록만 같이 살지는 않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세금 문제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실질대로 한다고 그랬죠. 실질이 더 우선한다. 그 형식이 주민등록이라는 형식보다도 실질이 더 우선한다. 그러니까 만일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들이 가봐요. 실제 안 살았는데 그러면 아무리 주민등록이 옮겨졌어도 안 돼요. 이게 지금 거주 요건이에요. 실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실질은 내가 살았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주민등록은 내가 안 옮겼지만 실제로 살았다.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내가 살았다는 걸 입증하면 주민등록 안 옮겨도 또 괜찮아요. 실질이 우선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 입증을 못해서 지더라고요. 입증을 못해가지고. 그러면 입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전기료도 내가 내고 수도료도 내가 되고 우편물도 거기서 받고 이런 걸 다 증명을 하고 심지어는 이웃 사람한테 거기 살았다는 얘기도 듣고 해서 아, 실제로 이게 살았구나 하는 게 인정되면 오히려 그게 또 인정을 해줘요. 거주 문제. 이게 항시 문제되고 있는데 다시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10년 동안 세만 줬던 집도 있다는 거죠? 그동안 오래 가지고 있어도. 그동안 것은 상관없어요. 그동안에 임대한 것은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5번째, 분양권 전매. 아까 얘기했죠? 분양권. 딱지? 분양권 전매한 것은 세금을 50%를 매겨버리겠다. 양도소득세를. 그러니까 물론 분양권 얻어가지고 팔면 50% 세금 내도 50% 남으니까 들어간 원가가 별로 없죠. 뭐 그렇게 좋기는 한데 하여튼 50% 이렇게 많이 매깁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다주택자 금융규제. 이것은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고, 그 주택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빌린 돈, 이거 이제 점점 줄여가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기 보면 뭐 DTI다, 뭐 LTV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앞으로 18% 내려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설명하신 그 양도소득세를 예, 양도소득세 얘기입니다.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넘어가면 별 얘기 아닙니다. 건설부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어서 제가 그 제목만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그 대신 집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거고, 또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를 앞으로 정부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양권을 전매한 것은 아까 세금 말고 또 벌금을 3천만 원 매기겠다. 3천만 원부터 1억까지. 그러니까 이제 전매 못 하겠죠? 예. 이렇게 계속하면 전매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또 여기 보니까 저 부동산학을 그 강의하시는 교수들이 강의를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구체적인 건 들으시고, 그러나 제가 하나 나도 생활인으로서 그동안에 경험해보면 이게 전부 이 단기에 그쳤거든요. 지금 이렇게 막 무섭게 할 때는 내려가는 효과가 있지만은 잠시 보면 또 없어져요. 잊어버려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제 현상이라고 하는 게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또 하나는 돈이 얼마나 돌아다니느냐, 돈이 지금 메말라 있느냐, 돈이 풍부하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결정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무섭게 해도 돈이 남아돈다, 돈이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여기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아무리 이렇게 무섭게 해도 집이 귀하다, 그거밖에 살 데가 없다, 그러면 또 할 수 없이 비싸게 사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원천적인 경제 원리에 딱 맞는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무섭게 막 때리는 것은 잠시예요. 잠시 무서워서 그러지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그러면 집도 많이 짓겠다 지금 그런 얘기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집도 그냥 짓는 게 아니고 이제 공공주택을 많이 짓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공공주택. 근데 앞으로는 이제 대한민국도 그렇게 가야 할 겁니다. 제가 벌써 몇십 년 됐습니다만은 싱가포르를 그때 처음으로 촌 사람이 구경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 다 임대 산다고 그래요. 자기 집 가지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임대 기간이 50년, 긴 것은 100년 그래요. 임대 기간이 50년, 100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집 사는 거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처럼 뭐 전세 이런 것도 없어요. 임대료를 내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어떻게 내냐, 마치 우리 전기료 매달 내는 거고 똑같아요. 평생 전기료 내고 살잖아요. 평생 그 임대료 내고 거기서 50년, 100년 살아요. 그렇게 싱가포르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태여 내 집 살 필요도 없고 내 집이라는 인식도 없어요. 아주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본보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어렵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은 지금 그러면 공급을 늘려야 되니까 공공주택을 그러면 정부에서 많이 짓겠다, 지금 그런 방향인데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그 부동산 전공하시는 교수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어갑시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는 아까 얘기한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거라고 그랬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재경부에서, 옛날 우리 재무부라고는 재경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세법 개정은 재경부에서니까. 재경부에서 발표했는데 맨 처음에 신문에 다 난 얘기입니다. 처음에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 그랬죠. 소득이 높은 사람. 그래서 처음에는 세금 막 강화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세금 국민들 막 조여매는 거 아니냐 걱정했는데 다행히 소득이 높은 사람만 세금을 더 매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종전대로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왼쪽에는 종전 규정이고 오른쪽에는 지금 새로 고치려고 하는 규정입니다.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알기가 쉽죠? 그래서 왼쪽을 먼저 보시면 지금 종합소득세. 여러분 종합소득세 내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십니까? 주로 임대료 받은 거 많이 내시죠? 임대료 받은 거. 여기 지금 임대업자가 많으니까. 임대료 받은 것을 종합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내지 않아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한번 보세요. 지금 현행은 어떻게 되냐면 그 과세 표준은 여러분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소득이 1200만 원 이하면 6%.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요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소득과 수입은 다르다고 그랬죠. 소득과 수입은 다르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임대료 받는 것은 수입이고 경비 빼고 이자 빼고 다 뺀 나머지 남은 순소득 이것만 소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개념에서 소득입니다. 1200만 원까지 지금 6%. 1200만 원 초과해서 4600만 원까지는 그 간격에 있는 사람들은 15%. 4500에서 8800만 원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은 24%. 88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에 있는 사람은 35%. 이렇게 자꾸 올라가죠. 그 다음에 1억 5, 그런데 여기까지예요, 지금. 1억 5천만 원에서 5억까지가 얼마예요? 38%예요, 지금. 그리고 5억이 초과하면 40%인데, 오른쪽에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3억 원에서 5억 원을 초과하면 40%. 3억에서 5억 원은 40%. 5억 원도 넘는 사람은 42%. 이렇게 각각 2%씩 올렸다는 말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아니면 놀라실 거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 혹시 계세요? 1년에 5억 이상. 그런데 임대소득만 5억 이상이 아니고 내가 가령 이자 배당받은 것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다. 그러면 모두 합쳐서 종합과세니까 모두 합쳐서 이 과세표준이 형성되니까 모두 합쳐서 5억이 초과되면 42%.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어림수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합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소득이 다르면 각각 따로 따릅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잠깐 얘기 내가 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 합산해서 과세했어요. 부부 것은. 그러니까 합산해서 금액이 커지면 세율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합산해서 과세하는 게 이게 헌법에 안 맞는다. 헌법 위반이다, 이 법률은. 그래서 제가 그걸 정부에다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이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법률을 고쳤어요. 합산 안 하기로. 제가 공로자입니다. 예? 공동명이라도 각자 지분대로 쪼개는 거예요. 가령 자기 지분이 얼마나 표시가 안 돼 있을 때는 똑같이 보니까 50%거든요. 둘이 하면. 그러면 그 소득 50%부터 쪼개서 각자 냅니다. 각자 기준에서 이 세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그때 그 신문에 크게 났어요. 부부 합산 과세 못하게 했다.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저한테 고맙다고 막 꽃을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전문가들끼리 모인 장소에 가면 사람들이 저들 그래요.
아, 부부 합산 못하게 하는 양반 왔다.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은 이건 법률이 잘못되었다. 헌법 위반이다. 이런 주장을 지금까지 5번을 했어요. 5번을 했는데 3건은 이기고 2건 졌습니다. 근데 마지막 것이 며칠 전에 왔어요. 제 거 제 건인데, 제 거 세금인데. 마지막 것이 한 열흘 됐는가? 이 판결문 받은 것은 한 일주일도 안 돼요. 그래서 졌어요. 그래서 지금 3승 2패 됐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제 자랑해서 미안합니다. 네? 마지막 건이 어떤 건인지 이야기. 마지막 건요. 마지막 건은 제 세금인데 제 개인 세금. 나머지 4건은 다른 사람들 거 제가 유임을 받아서 한 거고 마지막 건 제 건데 여기서도 아마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계시죠? 펀드 투자했다가 손해보신 분. 한때 그 유행처럼 많이 했는데 손해들 많이 봤거든요. 저도 손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펀드라고 하는 게 이제 돈을 갖다 주면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펀드가 이런 거 수십 개가 있어요. 가지고 어떤 펀드는 거기서 이득이 생겼어요. 근데 어떤 펀드는 손해 났어요. 그 2개를 이렇게 합산해 보면 이득이 별로 없는데 세법은 어떻게 과세를 하냐면 손실 난 것은 모르세요 하고 이득 난 것만 합쳐서 세금을 매겨요.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상식이 안 맞죠? 네. 법인은 손실을 다 그래요. 맞아요. 법인은 다 손실 감해 주는데 개인만 안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헌법재판소까지 간 거거든요. 제가 써낸 이유 중에는 근사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령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 이쪽에 공장에서는 가령 섬유 공장인데 손해를 보고 이쪽에 뭐 다른 생산품 공장인데 여기서는 이득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득 난 거에서 손해 난 거 빼고 나머지가 있어야 세금 내거든요. 양도소득세도 그래요. 저기 양주에 있는 땅은 이득 났는데 거꾸로 뭐 안산에 있는 땅은 손해 났다. 같은 해에 팔았다. 그러면 이게 이익 난 거 손해 난 거 가감하고 거기서 이득이 있어야 내거든요. 플러스 돼야 내거든요. 그런데 유독 펀드 소득만 그걸 안 해줘요.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들어서 이거 안 된다 했어요. 근데 결국 안 해주더라고요. 안 된다는 이유가 역시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나보다 그런 글을 잘 쓰니까 쭉 썼는데 근사하게 썼는데 한마디로 이건 정부에서 이 세법을 만들 적에 여러 가지 정부의 뭐 시책이라든가 이런 거 다 감안해서 만들었으니까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게 좀 불평하더라도 이거 견뎌야 되는 거다 이렇게 판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래요. 세법이라고 하는 게 꼭 세금만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대사회에서는 세법이 하는 기능이 많다. 소득 재분배라든지.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생각은 이거예요. 적어도 펀드에 투자를 해서 세금이 2천만 원 손해났다고 한 사람이면 상당한 소득이 있는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은 조금 참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한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만들었으니까 참아라. 이렇게 판결해서 내려왔어요. 근데 헌법재판소 이상은 갈 데가 없잖아요. 마지막이지 이제 투쟁을 할 때가.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세무서하고 싸웠죠. 그 다음에 조세심판원에 가서 싸웠죠. 그 다음에 1심 법원에 가서 싸웠죠. 그 다음에 2심 법원에 가서 싸웠어요. 3심 법원이 대법원 아닙니까? 대법원까지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판사들의 얘기해 보니까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법원 안 가고 헌법재판소로 갔어요. 근데 결국 졌어요. 하여튼 여담입니다. 넘어갑시다. 7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얘기가 나왔습니다. 법인은 법인세죠. 그 요건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예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죠. 그냥 내가 임대한 사람은 안 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이때의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에 등록하는 걸 얘기합니다. 세무서에 등록이 아니고, 세무서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고,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85제곱미터인데, 제곱미터로, 평수로는 약 25평입니다. 그 이하고, 기준시가가 또 6억 원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를 앞으로 4년간 해야 돼요. 적어도 4년간 임대해야 되고,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해줘요. 이게 네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된다. 그런데 그건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면 지금까지는 3호 이상, 3채 이상 하는 것만 인정해 줬는데 이제는 한 채만 해도 이건 봐주겠다는 거예요. 한 채만. 그러니까 한 채만 이 요건에 맞게 임대를 하면 봐주겠다. 얼마를 봐주느냐? 임대주택은 30%를 감면해주고 30% 준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 네? 세금. 준공공임대는 왜 신청을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되는 주택. 저도 정확하게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요것은 75%까지 봐주네. 75%까지. 예. 적용 기한은 19년까지입니다. 19년.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나중에 또 세법을 연기해서 또 해주고 하기는 하죠. 근데 현행법은 19년까지만 이런 걸 해준다. 예, 계산한 데서. 예. 그 혜택이 큽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장기 보유 공제가 있죠. 장기 보유 특별 이것은 주택뿐만 아니고 모든 토지 건물 다 적용해 줍니다. 국민주택 규모가 85제곱으로 했잖아요. 네. 저희 40평 세를 해봤더니 다 받아줘요. 45% 세를. 받아줘요? 네. 받아주는 것은 뭐 행정관청에서. 저희 구청에서 하고 세무서 양쪽 다 했어요. 네. 다 통화됐어요. 그래요? 45% 네. 그 봐주셔서 하면 다행이고. 현행 규정은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있죠. 이거 이번에 조금 수정을 했는데요. 다른 것은 종전하고 다 같습니다. 종전하고 같은데 그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보시면 10년 이상 보유한 거 30% 공제해 준다고 그랬죠. 요것은 소득에서 이렇게 빼줍니다. 과세 소득에서. 세액에서 30% 빼주는 것보다 더 혜택이 조금 갑니다. 30%인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그 보유 기간을 더 여러 개로 쪼개서요. 보시다시피. 그렇죠? 먼저는 몇 단계입니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7단계인데 이제 11단계로 이렇게 쪼개서요. 많이. 그래가지고 최고 단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15년 이상으로. 아까는 10년 이상 하면 30% 해주는데 더 기간을 쪼개가지고 15년 이상 가진 것만 30% 해준다. 15년 미만은 거기 내가 몇 년 가지고 있었는가 그 유를 적용 보유. 이게 이제 상당한 혜택이 되죠. 요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규정도 작년에는 또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안 해주겠다고 법률을 고쳤잖아요. 이거 안 해주겠다. 그랬다가 이제 여론이 이제 아주 나쁘잖아요.
본래 이것을 공제해주는 취지는 내가 땅을 샀다는 얘기는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투자한 돈이 자꾸 인플레가 되어가면 그 돈 가치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내가 살 때 1억이고 10년 후에 팔 때 1억이고는 그 1억 가치가 현저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 현상 때문에 돈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것을 빼주자는 게 본래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거든요. 빼줘야 맞지 않겠어요? 돈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으니까. 가령 내가 살 때 1억짜리인데 지금 만일에 1억짜리 같으면 그 토지나 건물을 살 수가 없잖아요. 인플레가 돼서. 그러니까 그 인플레가 된 금액만큼 빼주자는 게 이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세금을 세금을 좀 어디서 뜯어낼까 하고 자꾸 이렇게 조금씩 여기저기 야곱야곱 이렇게 자꾸 지금 줄여간단 말이죠. 15년 이상 돼야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예, 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주택도 그러고, 다른 건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택이든지 아니든지 장기보유 공제라는 건 누구든지 다 해준다고 말이죠. 이 연수만 가지고 있었으면. 예. 이쪽 뭐가 달라? 이쪽 뭐가 달라? 예? 이쪽 뭐가 다른지 이유가 아니, 요 7단계로 되었던 걸 11단계로 늘리면서 최고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려버렸으니까 이제는 같은 30% 공제를 받려면 5년을 더 있어야 30% 공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이 조금씩 더 들어옵니다. 사방에 이렇게 손질을 해서 세금 더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규제한다고 응급에 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특수 지역은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법률은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주택은 15년 갖고 있더라도 그렇지 안 해주죠. 아까 그 지역에 해당되는 데는 앞으로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네. 예? 예, 앞으로 아까 봤죠? 투기 조정지역이라고 그랬죠? 거기는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아마 상당히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밑에 보면 또 하나는 1세대 1주택 공제율이 왼쪽에 보세요. 맨 밑에 1세대 1주택 공제율이라는 게 나왔죠? 그건 뭐냐면 1세대 1주택은 팔면 본래 양도소득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데 1세대 1주택이라도 큰 것은 매긴다고 그랬죠. 얼마 이상? 9억 이상은 매긴다고 그랬죠. 세금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매기냐면 다 매기는 게 아니고 9억 초과분만 매겨요. 예를 들면 내가 12억짜리 내가 이번에 내 아파트 팔았는데 15억 받았다. 그러면 9억 초과액이 얼마 나옵니까? 6억. 그 부분만 세금 매기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요, 요 압구정 이쪽에는 보통 20억 넘더라고요. 예? 공시지가 9억이죠. 예. 그러니까 압구정 이쪽에는 보통 20억 넘어요. 그런 데는 1세대 1주택이라도 거의 다 과세 대상이 돼요. 한 주만 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말이죠. 우리나라 합창의장을 지냈습니다. 합창의장이면 군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죠. 합창의장을 지내신 분이 압구정에 계신데 저들은 세금을 계산하다 집을 팔고 싶다. 그래서 계산해 줬더니 뭐 억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평생 군대 생활해가지고 이거 하나뿐이 없는데 그렇게 많이 매기면 어떡하느냐. 이 양반이 뭐 화가 그 지금까지 못 팔았어요. 그게 바로 1세대 1주택이라도 매기겠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오늘 때 말입니다. 9억 이상 될 때 말씀하셨듯이 15억을 많이 받다가 처음에 취득가액을 빼줘요. 그러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빼주느냐? 15억과 9억의 그 비율이 있죠. 그 비율만큼 따져서 해줘요. 취득가액도. 그러시면 합리적이겠죠? 전체 취득가액을 15대 9의 비율로
쪼개서 다 공제해줘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 초과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 되죠. 그럼 얼마를 매기느냐. 근데 1세대 1주택 초과한다고 해서 다 매기면 또 그것도 좀 부담이 된다. 한 주택인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그 보면 1세대 1주택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은 24%, 그리고 매년 8%포인트 인상하고 10년 이상 됐으면 8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인데 아까 예를 들어서 가령 15억에 팔았다. 그러면 9억 빼주고 6억 원에 상당한 것만 과세를 하죠. 그걸 그러면 6억을 다 매기느냐. 그렇게 해서 계산된 세액의 80%는 또 빼줘요. 10년 이상 가지고 있던 것은. 그렇게 하니까 또 많이는 안 나오더라고요. 전부 매기는 게 아니고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건물하고 다를 때는 각각 쪼개서. 근데 1세대 1주택 개념을 여러분 이렇게 봐셔야 돼요. 여기서만 세법에서 말하는 주택 개념은 언제든지 건물을 기준합니다. 토지를 기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소유권이 다를 수가 있죠. 소유권이 다르요. 그런데 사실은 값은 대지값이 크지 건물값이 크지는 않잖아요. 근데 건물을 기준해요. 여기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시. 그러니까 건물값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대지값이 대부분인데 대지가만 있는 사람은 그걸 주택으로 안 봐요. 대지. 가령 팔았는데 나는 대지를 팔았다. 그것은 주택으로 안 봐요. 그럼 세금 많이 내겠네. 많이 내죠. 합쳐 있을 때는 예, 그러니까 건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법에는 항상 뭐라고 했냐면 그 대지라고 안 하고 건물에 부수된 토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에 부수된 토지인데 이게 소유권이 다르면 주택 위주로 하기 때문에 땅만 가진 사람은 이게 공제가 안 돼요. 땅 소유자는 공제 혜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은 그 판매값은 대부분 땅값인데 땅만 가진 사람은 혜택을 못 봐요. 그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 합리화 이랬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또 감면해 주는 규정들도 들어있죠. 지금 여러분 오늘 강의에는 내가 자세한 걸 못하니까 안 했는데 조세 감면에 관한 규정 법률이 따로 있어요. 그 법률에는 전부 빼주는 규정만 있어요. 그거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안 하는데 그런데 다만 여기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감면해 줄 세금이 있어서 감면해 줄 세금을 계산했더니 2억이다. 내가 본래 내역을 세금해서 감면받을 세금도 2억이다. 그런데 여기 한도를 딱 묶어놨어요. 1억 이상은 안 해준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만 혜택이 있지 큰 것은 1억 이상은 안 해주니까 감면. 가령 아주 큰 것은 내가 감면 세액을 계산했더니 내가 10억 감면 받을 게 있다. 또 1억이란 한도에 묶여서 1억밖에 감면 못 받는 거예요. 전부 이게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이렇게 법률을 만들어서 그래요. 그 밑에 두 번째로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 5년간 감면한 것은 그 밑에 쭉 있습니다. 5년간 이상한 것은 2억 원까지 전에는 해줬어요. 2억 원. 뭐냐면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이라고 해서 이 공익사업, 여러분 뭐 짐작하시다시피 무슨 뭐 철도를 논다든가 뭐 한다든가 정부에서 한다든가 이런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었는데 요것은 2억까지 해줬어요. 그동안에.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 이거 3억 원 해줬어요. 그 다음에 자격농지 이게 자격농지가 양도소득세 꽤 많이 문제가 되죠. 농지 이게 3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이걸 다 묶어가지고 다 2억 원 넘는 것은 안 해준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1억 원 해주는 거하고 2억 원 해주는 것 이제 두 가지로만 딱 분류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라고 나와 있어요. 7번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또 합리화는 방에 나왔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지금 강남에도 그것 때문에 맨날 뭐 신문에 떠들죠. 개발 제한구역, 뭐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해서 뭐 땅값 오르고 맨날 이것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이 개발 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팔았다. 개발 제한구역 토지를 팔았다. 여기는 지금 매수 청구, 가령 뭐 어떤 때는 정부에서 이렇게 팔아라 해서 할 수 없이 팔기도 하고 그러죠. 수용 같은 경우 이런 매수 청구 또는 협의 매수, 그냥 정부에서 강제로 팔아라 그런 건 아닌데 상호 협의해서 얼마로 결정했다. 그런데 무슨 주택공사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팔아라 해서 판 것은 대부분은 협의 매수를 하죠. 협의가 안 되면 그때 토지수용법에서 수여를 하고, 그러기 전에 협의가 되면 협의 매수죠. 이 협의 매수도 수용처럼 그동안에 다 봐주었습니다. 상호간에 협의해서 매매하더라도 그것은 수용한 것과 다처럼 세금을 감면해주게 돼 있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만 이번에 바뀐 것은 뭐가 바뀌었느냐면 이걸 두 개로 쪼개가지고 개발 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40%를 전에 빼줬어요. 개발 제한구역은 다 개발 지정을 하죠. 정부에서 그 허가를 얻은 날이 있잖아요. 지정된 날. 고시를 하죠. 고시. 이 고시 이전부터 나는 사가지고 있었던 땅이다. 그러면 아무리 개발 제한구역에 들어갔더라도 공제를 해줬어요. 이게 과거에 40%인데 이번에 30%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한 이후에 취득했다. 지정되고 나서 취득했다. 지금 강남 그런 거 많을 겁니다. 어떤 것은 내가 지정되기 전에 팔고, 어떤 것은 또 지정하면 땅값 떨어질까 해서 팔고, 어떤 사람은 지정되면 오를까 해서 사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정되고 나서 샀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지정되고 나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샀겠죠. 이런 사람은 또 20% 해주고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공제율을 내렸죠. 그러니까 전부 이번에 개정한 것도 세금 많이 나온 쪽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10페이지. 아, 10페이지는 이제 상속증여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요. 우리 상속증여 공부했잖아요. 상속증여세 신고를 하면 전에는 10%를 빼줬어요. 세금 낼 거에서. 그런데 이걸 7%로 줄이더니 금방 이번에 또 줄였어요. 5%. 예. 시행 기간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통과되면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죠. 법률이 통과되면. 그러니까 10%에다서 7년으로 줄인 거 1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럴 겁니다. 이 실제로 세법 개정 작업을 할 때 보면 정부 예산이 먼저 딱 편성이 됩니다. 지금 예산 많이 늘어났다고 그랬죠. 130 몇 조 늘어났다고 그랬죠. 그러면 130 몇 조를 어떻게 충당할 거냐. 그러면 이제 여러 방면이 있는데 주로 세금이잖아요. 정부 운영이. 그러면 세법을 고쳐봐라.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고치면 얼마나 하고 이렇게 고치면 이렇게 해서 그걸 맞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꾸 이 공제해 주는 것은 줄여가고 이렇게 해서 겨우 1년 뭐 7% 한다더니 또 이번에는 또 뭐 5% 뭐 이렇게 막 줄여버렸습니다. 예, 내년 1월 1일부터 할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 세법 통과가 언제 되느냐면 12월 말일날 거의도에서 통과됩니다. 통과되자마자 땅 따고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이 법률에 관한 일반적인 적용은 어떻게 하냐면 최소한 15일 전에 공고해라. 일반 법률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행 전에 15일 전에 공고해라. 근데 그게 잘 안 지켜져요.
그래가지고 12월 말에 급하면 그냥 뭐 100건 막 이렇게 국회에서 땅땅땅 막 하잖아요. 신문에 늘 보시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것은 하루 있다가 내일부터 시행한다. 어떤 건 조금 빨라 2, 3일 전에 뭐 한다. 이것도 틀림없이 12월 말 가야 판가름 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이 투기지역 분과하는 게 예. 제가 알기로는 내년 1월이 아니라 이번에 세법이 개정한 데 아, 그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요, 그래서 그거 지금 내가 설명을 지금 구분해서 얘기한 것도 그겁니다. 왜냐면, 요것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아까 먼저 얘기한 거, 발표를 하면서 즉시 한다고 해가지고 8월 3일로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임시국회에서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통과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교통부 장관 생각은 요것은 요 정기국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빨리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8월 3일부터 소급해서 이렇게 적용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되고 있죠. 어떤 것은 4월 1일, 어떤 것은 8월 1일, 3일 발표하면서 즉시 막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급해서 발표하자마자 임시국회 열어서 이제 통과시킨다고 장담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지금 두 가지로 설명을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지금 정기국회에서 할 것에 개정안, 재경부에서 내놓은 것은 12월 말쯤 가서 할 거고, 정기국회에서. 요것은 임시국회에서 즉시 통과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직 통과도 안 되고 또 통과해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오늘 통과한다 하더라도 8월 3일이면 이미 지난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소급 적용하잖아요. 법률은 소급하면 안 된다는 게 대원칙이잖아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그거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더러 정부가 과거 이런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도 그렇게 지금 내놓은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아까 방금 참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업상속. 예전에 잠시 얘기했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 사업체를 상속했다. 개별 재산이 아니고 그 공장이면 공장을 통째로 사업체를 다 상속했다. 이런 경우에 공제를 해준다고 그랬죠. 공제를 해주는데 이번에 어떻게 고쳤느냐 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종전이나 같아요. 같은데 오른쪽에 그 개정한 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쳤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러면 이제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요거 지금 가업상속, 지금 공장, 이거 재산이 대부분이다 한 사람은 공제를 많이 해줘요. 최소 500억까지 해준다고 그랬죠. 제일 높은 공제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이거 공장 말고도 딴 재산이 엄청나게 많더라. 얼마나 많으냐? 내일 상속세의 2분의 1도 더 되더라. 그런 사람은 공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말고도 뭐 재산 많은데 뭐 공제해줄 필요 뭐 있느냐. 그래서 이게 이번에 새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재산이 가령 엄청나게 많다고 합시다. 공장이 있는 것은 겨우 100억이고 뭐 따로 100억이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합시다. 그 뭐라고 그 사람까지 공제해 주느냐. 그래가지고 다른 재산이 많이 있더라. 여기 보면 얼마 이상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상속재산이 1.5배. 내야 될 세금의 1.5배도 더 되더라. 가령 내야 할 세금은 10억이다. 그런데 다른 재산이 15억도 더 있더라. 그러면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것도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그 공장을 아버지한테서 아들에게 대를 이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서 이 공제를 해주는 건데 그거 아니래도 내 재산 많으니까 안 해주겠다. 이렇게 이번에 고쳤습니다. 이게 특이한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밑에 봅시다. 공제 한도도 조금 조정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왼쪽에 보면 종전에는 20년 이상 경영을 한 사람한테 500억까지 해준다 그랬는데 이번에 얼마로 고쳤어요? 30년 이상으로. 그러니까 아까 모두 그 세법 고친 게 다 그랬죠? 뭐 불리한 건 시간 늘려버리고 또 어떤 것은 공제를 줄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네, 30년 이상.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제가 간단히 설명했는데 실제 적용을 받으려면 복잡한 게 이거는 많습니다. 자문을 받으셔야 돼요.